뭐 제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우리 공화당 뭐 사태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영등 보경찰서에서 당직자가 조원진 의원 대표를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저께 진짜 솔직히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 그림이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저는 진짜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자, 단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서, 방송하는 내용 중에서 단 한마디, 단 한 글자라도 거짓이 있으면은 제가 저의 손자 앞에서 맹세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카페에도 글을 썼지만은, 저는 제가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제가 체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 우리 공화당 사태와 변희재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뭐 연관이 있느냐, 뭐 질문을 하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한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조근조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옛날 이야기서부터 또 거슬러 올라가요. 약 2년 전, 2년은 좀 안 됐겠네요. 옛날부터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할게요. 2년 전, 2년 가까운 시절이네요. 저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탄기국 시절에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었죠. 그때는 아스팔트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박근혜를 외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줄 알고 우리가 대한문 서울지청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 정광용이라는 어떤 실망스러운 그런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태극기 부대가 거의 와야 될 상황에 처해져 있었죠. 근데 그때 태극기에 다시 깃발을 들은 사람이 조원진 의원입니다. 그러면서 대선에 출마를 했죠. 물론 뭐 43,000표, 뭐 몇 프로인가요? 몇 프로인가 좀 저조한 실적에 그런 성적을 거둬가지고 대선에 참패를 했지만은, 태극기의 부활을 했던 분이 나는 조원진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조원진 의원을 딸고 저분이라면은 대통령을 구할 수 있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저 지도자면은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저는 대선 유세 기간 상당한 시간을 조원진 의원을 응원을 하고 성원을 하고 같이 유세를 다녔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원래 앞에 나서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첫 깃발의 기치를 들은 게 조원진 의원이 계룡산에 한번 첫 출사표를 던진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재작년 한 봄쯤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한 2년 가까이 돼가요 벌써. 계룡산에서 깃발을 들으면서 태극기의 부활을 기치를 내걸고 모였죠. 그때 조원진 의원께서 연단위에서 제가 악수를 한번 이렇게 하는데 조원진 의원이 저한테 지도부에 좀 참여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양반이 나를 왜 어떻게 알지? 나는 항상 뒷공무니에서 태극기만 들고 중간에서 이렇게 뭐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안면이 이제 꽤 있었죠. 근데 그때 계룡산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양반이 나를 아네? 뭐 아는 게 아니고 지도부 회의를 참석을 해달라고 하네.
놀랬어요. 그러고 한두 달도 아니고 한 달 정도가 흘렀을 거예요. 밤에 조원진 의원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조원진 의원이 저한테 염사장이라고 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양반하고 저하고는 그 양반이 한 살이 많아요. 염사장 내일서부터 지도부 회의 좀 나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계룡산 이후에 한 달 있다가. 야, 이거 저번에 얘기하더니 오늘 또 말씀을 하시네. 그 저는 그랬어요. 저 의원님, 저는 정치도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정당 생활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도와드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뭐 못 나가겠습니다, 나 안 나갑니다 하고 통보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국회의원회관 10층 몇 호로 의원실 사무실로 나오라는 거예요. 5시까지. 제가 뭐 얼떨결에 나갔죠. 다음날. 근데 그 당시는 애국당이었죠. 저도 자꾸만 애국당 활동을 해가지고 애국당이라고 입에 배에 있는데 그거 뭐 이해를 좀 하세요. 그래서 애국당 그 지도부 회의를 가니까 그 당시는 애국당의 지도부가 5명이었었어요. 조원진, 허평환, 정미용, 김경애, 변희재, 이렇게 5명의 5인 지도 체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니까 그날 누가 합류를 하면 조시철 목사하고 저하고 합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7인 지도부 체제가 된 거예요. 7인 지도부 체제.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제 네임드가 없고 별로 이렇게 앞에 나서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6인 지도 체제, 6인 지도 체제 하는데 저하고 조시철 목사가 동시에 들어가서 7인 지도 체제가 된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오후 5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엄청난 일들도 많았을 뿐더러 그 지도부 내의 회의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내용이에요. 창당 전이기 때문에 뭐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 어떤 단체에 대한 문제, 아니면 어떤 시도당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 그래서 내가 내 지도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첫날에 느낀 내 심정은 뭐냐면 내가 왜 저런 걸 다 알아야 되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꽁무니에서 태극기 들던 사람이 내가 정치도 모르고 정당도 모르는데 내가 왜 저런 걸 알아야 되지? 그 첫날 첫 회의를 하고 느낌이 그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창당 훨씬 전이에요. 9월 1일인가 창당했으니까 그게 아마 재작년 봄 아니면 여름쯤일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에 참여를 하고 매번 이제 일주일에 3번 오후 5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고 이런 아주 강행군이었죠. 저도 현업을 하는 사람인데 상당히 현업에 지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7인 지도부 회의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강을 하는데 그날 하루 그 다음 날인가 두 번째 세 번째인가 그 인선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알았는데 변희재가 사무총장이 되기를 본인은 원했었다고 그래서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선을 하는데 공동대표 조원진, 허평환, 그 다음에 사무총장 정미용, 그 다음에 정책위 위장 변희재, 대변인 김경애 이렇게 인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시철 목사한테도 뭐를 타이틀을 하나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조시철 목사께서는 그 이승만에 대한 뭐 그런 거라든가 뭐 그런 때 좀 해박하세요. 해방 이후에 그런 어떤 근대사에 대해서 조금 조예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연수원장을 하십시오 하고 이제 지명을 받아요. 나한테도 염 사장도 타이틀을 하나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원진 의원은 저한테 뭘 하길 원했냐면은 집회 총괄을 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집회 이 주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내분과 싸움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죠. 저는 그냥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뒤에서 그냥 지도부와 의원님을 도와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하고 백의종군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타이틀을 안 가져요. 뭐 이게 한마디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지금 그 회의에 참석했던 뭐 정명 씨는 고인이 되셨지만은 김경애, 조시철 또 누구 있죠? 허평환 장군, 조원진 의원 다 계시니까 이건 뭐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날 타이틀을 임명을 하는 날 저는 고사를 해요. 저는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명이죠, 지명. 거의 뭐 대표의 지명이라고 봐야죠. 뭐 어떤 뭐 절차나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교육연수원장. 저는 이제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명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자문위원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대한애국당의 제 1호 자문위원이에요. 지금은 내가 첫 출근을 해가지고 지도부 회의에 배석을 하는 2명이 나타납니다. 자, 7명의 지도부 회의와 그러면 이제 그 테이블에서 회의를 해요. 이렇게 조원진 의원, 허평환 의원 가운데 앉고 사이드에 쭉 앉아서 하면은 벽 쪽으로 의자 2대를 갖고 배석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배석. 정모 보좌관. 이게 조원진 의원의 그 수석 보좌관이에요. 정모 보좌관. 2명의 배석자가 새로 채용이 됩니다. 그날부터. 그러니까 저하고 회사로 따지면 입사 동기예요. 조시철 목사 잘 알고 다 할 거예요. 그날부터 그 친구들이 출근을 시작하죠. 첫 번째, 어저께 조원진 의원을 고소를 한 그 A 상황실장. A 상황실장. 이건 뭐 제가 오픈해도 될 거예요. 뭐 이미 카페 같은 데나 SNS에 다 돌아다니는 이유니까. A 상황실장은 누가 추천을 하느냐? 변희재가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변희재와 시민운동을 같이 한 피모 회장. 이게 SNS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이니셜로 할게요. 피모 회장의 처남입니다. 전직 경찰을 하셨죠. 그때 한 40대 뭐 중후반쯤 되는 아주 핸섬하고 잘생긴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상황실장이 이제 그 집회를 뭐 이렇게 관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 이미 언제예요? 뭐 2년 전 그 봄에 뭐 이 집회가 뭐 수십 번 수백 번 이루어지고 태극기 활동을 전혀 안 하다가 뭐 경찰을 언제 그만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들어왔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뭐 집회가 뭔지 그다음에 이제 집회 신고가 뭔지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 친구가 이제 지도부의 배석자가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법무팀장이 배석이 됩니다. 법무팀장. 제가 뭐 이름도 다 알지만은 그냥 B라고 할게요. B 직원이 법무팀장으로 배석을 합니다. 이 B는 변희재와 7, 8년을 미디어워치에서 법무 일을 보던 변호사는 아니에요. 아마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실은 패스를 못한 것 같아요. 변희재와 미디어워치에서 미디어워치가 워낙 송사가 뭐 많잖아요. 저 문제로 명예훼손 문제로. 그러니까 미디어워치에서 변희재를 도와서 7, 8년인가 근무를 했던 그 친구가 대한애국당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핵심이라기보다는
지도부 회의 내용을 전부 다 알고 듣고 뭐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제 타이틀을 고사를 했잖아요. 고사를 해가지고 이거 고사하는 게 또 예의도 아니고 또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내가 변희재에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나 타이틀 가지려는데 대표 비서실장을 할까? 비서실 차장이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변희재 왈 비서실장은 이미 내정이 돼 있다. 누구냐? 지금 가끔 카페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S모 의원의 조카, S모 의원의 장조카.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뭐 발설을 해가지고 뭐 이야기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S모 의원에 대한 장조카를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만날 때마다 사람들한테 S 의원 장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얘기했지 뭐 내가 그걸 왜 얘기를 하냐고. 그거 들은 사람 여기 많잖아요. 그 사람이 조원진 의원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깨갱했죠. 그렇구나. 이 정책위 위장이 이런 파워와 이런 힘이 있고 본인이 다 좌지우지를 하는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도부 회의를 계속 이어가죠. 그 창당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잘 안 했는데 그 창당 과정에서 그 나중에는 불거지지만은 그 정미용 사무총장이 그걸 전부 주도를 해요. 근데 그거를 주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도부 회의에서 뭐 이렇게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자 뭐 했는데 약간 정미용 대표가 누가 지인이 뭐 이벤트 회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최소의 비용으로 견적 들어온 비용보다도 더 싸게 내가 진행을 무조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그때 워낙에 창당 전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정미용 대표가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고 허평환 대표고 너무너무 고마워했던 거예요. 그 정미용한테 일임을 전부 하죠. 그렇게 지도부에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돼갖고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창당 대회 때 뭐 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정미용과 변희재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정미용과 변희재의 싸움으로 시작해서 변희재와 허평환, 변희재와 김경애, 급기야는 변희재와 조원진의 진흙탕 싸움이 되죠. 그건 여러분들 뭐 애국당 출신들 많으셔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변희재 노선에 제가 씁니다. 왜 섰느냐? 뭐 여러분들 뭐 그때 사실 주위에서는 말입니다. 염순퇴하면은 변희재가 인식이 될 만큼 제가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네임드가 조금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잡혔었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80% 90%의 사람들이 솔직히 지금에서 얘기지만 변희재하고 활동을 하지 말라. 변희재한테 나중에 크게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난 그걸 몰랐죠. 그리고 변희재가 애국당과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제가 엄청난 그 음해와 협박과 테러를 당합니다. 애국당 당원들로부터.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고. 근데 그거를 감수하면서 저는 변희재 편에 섰죠. 왜 섰느냐?
변희재가 보니까 정의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의로운 싸움. 그게 나중에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지금은 생각이 되지만은, 그리고 중요한 건 태블릿 PC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태블릿 PC는 조작된 겁니다. JTBC와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거를 이 친구가 싸우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나는 변희재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고 세월이 흐르죠.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싸움 난 거, 조원진 싸움 난 거. 그것도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참 귀가 얇아요. 입이 가볍고. 처음에 누구랑 싸웠죠? 정미영이랑 싸웠죠? 그 다음에 허평환 싸웠죠? 김경애 싸웠죠? 야, 이게 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정미영이하고는 그 인테리어 문제, 또 그런 문제, 창당대회 문제, 허평환은 통일교 오는 거고, 나중에 김경애는 조원진과의 불륜설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막 점점 수위가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그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 지금 내가 누구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의도에서 한번 모여요. 제가 주관한 건 아니고 하여간 누가 했어요. 그래서 대여섯 명이 그때 모였던 사람들 지금 몇몇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그 사람들도 전부 애국당 당원이었었고, 야, 지금 이렇게 지금 수위가 높아가는데 결론은 조원진은 까지 마라. 이렇게 이제 거기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변희재를 찾아갑니다. 야, 여차여차 해가지고 지금, 근데 그 면면들이 전부 다 핵심적인 면면이었었어요. 그 변희재 쪽에. 그래서 내가 대신 총대를 메고, 야, 이래저래 해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원진은 까지 말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죠. 그날 저녁으로 조지더라고요. 그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누구 말을 안 들어요. 누구의 조언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조원진을 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무서웠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친중뿐만이 아니고 하여간 그런 개싸움이 없었어요. 그 조원진과 그때는 이제 타겟이 전에 누가 문자 보냈지만 많았죠.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조원진이 주 타겟이었고, 신혜식과 함께. 그다음에 또 나머지 많은데 이거는 아예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이 되죠. 태블릿 PC 사건으로 구속이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걸 풀스토리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머리에 제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듣고 보고 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한마디, 한 글자의 거짓말도 있으면 제가 제 손주들 앞에서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원진과 한창 할 당시에 변희재는 손석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이건 태블릿 PC에 관한 재판이 아니에요.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됩니다. 와, 이거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800명, 900명이요. 자, 손석희의 명예훼손으로 변희재는 구속이 됩니다. 이거는 태블릿 PC 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잠깐만 태블릿 PC라고 곡해를 하시는데 명예훼손 재판이에요, 명예훼손. 그래서 1심에서 2년형을 받습니다. 2년형.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표이사. 지금 그 미디어워치가 변희재는 아마 등기부상에는 없을 거예요. 대표 고문으로 돼 있고
등기부상에는 황희원 대표로 돼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이렇게 자분자분하게 사람들한테 어프로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갑지가 못한 친구예요. 그건 제가 알아요, 성격을. 근데 제가 김일선 교수를 옛날에 국민감시단 제가 여의도에서 표창원 현수막 걸었던 데 아시죠? 그때 활동을 하면서 김일선 교수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김일선 교수의 노선 뭐 이런 거에 좀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선 교수를 변희재하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김일선 교수를 만나는 자리를 제가 주선을 했어요. 그래서 김일선, 나, 변희재 이렇게 셋이서 만났어요, 여의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지하에서 저녁을 먹고 뭐 소주 한 잔,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뭐 저는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둘이 아주 의견이 맞았어요. 대미 관계라든가 뭐 어떤 이런 게. 그 1차가 끝났는데 김일성 교수를 보내더라고요. 아유, 고마웠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 변희재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한테 저하고 술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근데 내 속으로 야, 이 친구가 이거 이렇게 뭐 술 한잔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술 한잔을 먹재요. 뭐 처음이고 또 그러니까 제가 갔죠. 매일 다니는 그 2차 바 있어요, 지하에. 그쪽으로 가서 이제 그 밀실에 가가지고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16년을 김경재를 모셔봤지만은 지금 애국당에 나와서 혼자 탑이 돼 보긴 처음이다 이거죠. 근데 밑에 사람들이 전부 세 갈래 네 갈래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데 전부 자기를 생각하는 것 같다. 흑백을 못 가리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러면서 그 염 선배님이 그 버퍼링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내용 파악을 하고 흑백을 가려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카페를 보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해봐도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전부 다 변희재를 위하는 것 같은데 서로 지지볶고 싸우고 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변희재는 이제 구속이 되고 그 안에 이제 또 구속이 된 상태에서 엄청나게 독자들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강수환이 방송을 보니까 그 싸움을 부추겼다. 서로 경쟁하도록. A그룹에는 A그룹 칭찬해주고 B그룹 만나면 B그룹 칭찬해주고 C그룹 칭찬해주고 D그룹은 D그룹 칭찬해주고 하면서 경쟁을 유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좀 논제하고 좀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지금 풀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고서 변희재는 1년 가까이 11개월 며칠을 복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석 결정이 나죠. 자, 20일만 있으면은 구속기간 만료로 무조건 나와요. 꼬리표 없이. 근데 보석으로 변희재는 나옵니다. 꼬리표를 달고 나옵니다. 태블릿 PC에 태자도 꺼내지 마라, 집회 참석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꼬리표를, 그러니까 20여일만 있으면 그게 꼬리표가 안 달려요. 구속기간 만료면은. 근데 20여일을 남겨놓고 꼬리표를 달고 나오죠. 꼬리표를 달고 나왔다는 얘기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변희재가 그때 이제 보석 허가를 거부한다고 그래서 또 구치소에서 쇼가 좀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작전이 아닌가. 그의 비상한 머리에서 나온 스토리가 아닌가. 그러고 지지자들, 언론사들이 전부 떠난 한밤중에 변희재 혼자 나오죠. 근데 지지자 언론사가 많았을 적에 석방이 보석으로 나왔을 적에 자기가 스피치를 하면은 태블릿 PC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지자들이나 언론사를 다 따돌리고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나온 것도 어떤 언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피치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작전이 아니겠느냐. 이건 뇌피셜입니다. 제 혼자 생각이에요. 뭐 소설을 썼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거기서 이제 변희재는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럼 변희재가 보수파에서 15년 동안 자기가 뭐 옛날 동지들, 뭐 저도 뭐 그 사람들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만은 15년 동안 보수 활동을 하다가 1년 동안 수감이 돼서 나왔는데 뭐 자기가 배가 고팠는지 안 고팠는지 전 몰라요. 난 변희재에 대해 3년 전에는 뭐 전혀 몰랐으니까. 딱 나와 보니까 김정민과 안정권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의 후원금이나 성원을 어떻게 제가 지원을 받고 뭐 누구는 정경련 얘기도 하고 뭐 안기부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저는 뭐 관심도 없고 모르겠어요. 근데 딱 나와서 보니까 눈깔이 뒤집히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슈퍼챗이 그 방송에 날라다니는데 하루에 막 300만 원, 400만 원 막 이렇게 하루에요, 그것도. 단 하루. 그러니까 이게 안 돌겠어요. 야, 나는 그 이전에 1년 전에는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도 안 되고 자기는 이제 맨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뭐 한다고 활동을 하면서 진짜 뭐 어떤 기업체 뭐 기사 써가지고 어떻게 하고 했는데 이게 나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머리가 도는 거죠. 야, 그것뿐만 아니고 머리가 도는 것뿐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오자마자 우파 감별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부터 이미 그 친구한테 마음이 떠나서 제 방송에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제가 우파 감별을 하지? 왜 변희재가 우파를 감별을 해야 되고 왜 그 우파 감별을 하는 자격증을 누가 줬지? 아니 어떤 기준으로 제가 우파를 감별을 하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선동을 하죠. 자, 첫눈이 오기 전에 대통령은 나올 것이다. 문재인은 망명을 할 것이다. 김정은이는 망명을 할 것이다. 희망 고문을 계속해요. 희망 고문을 하면서 자기의 주 전공인 태블릿 PC는 완전히 등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슈를 뭘로 끌고 가느냐? 보수 감별로 끌고 가요. 보수 감별을 하겠다는. 그러면서 좌충우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뭐 수많은, 제가 이따가 명단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런 젊은 새싹들, 젊은 친구들, 새롭게 보수파 활동을 하는 이런 친구들을 저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끌고 가죠. 그래서 이슈를 바꾸는 거예요. 태블릿 PC에서 우파 감별을 한답시고 그런 싸움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진흙탕 싸움이. 지금 아직까지 우리 공화당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풀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진흙탕 싸움이 되고 이제 막 흘러가죠. 흘러가요. 지금은 이제 본인도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세력이 없구나. 내가 집회 아스팔트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 친구가 내가 애국당 시절에도 같이 활동을 했지만은 그 매주 집회를 해도 그 친구는 행진을 한 게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거의 행진을 안 해요. 집회에서 자기
연단에서 이야기만 하고 전부 가버려요. 몇 번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지. 누구랑 연대를 해야 되고 해가지고 집회를 만들어서 이제 세력화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안티가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만민공동회라고 해요. 난 처음에 그 얘기를 할 적에, 야, 저 만민공동회? 저 김제동이가 한 거 아닌가? 왜 하필이면 타이틀을 왜 저걸로 달지? 뭐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7, 80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박근혜 대통령 구출 이야기만 합니다. 박근혜 신당 이야기만 합니다. 자, 7, 80명이 박근혜 대통령 못 구해요. 못 구해요. 지금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서울역, 대한문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이고 다 한꺼번에 같이 외쳐도 될똥말똥한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 구출이에요. 근데 자기는 7, 80명 갖고 그거를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행진도 하고 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저도 어저께 가서 스케치를 했습니다만은 태극기 시민의 95%가 광화문에 모여 있어요. 95%가. 그리고 한 2%가 대한문, 3%가 서울역, 이렇게 크게 세 군데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같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비난을 해요. 정광훈이를 비난을 합니다. 황교안이를 비난을 합니다. 또 큰 인물 누구죠? 정광훈, 황교안, 또 한 명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합칠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안정권 대표와 나와 변희재가 셋이서 변희재의 요청으로 안정권이를 만남을 주선을 합니다. 언제죠? 7월 5일, 8월 5일인가? 여의도에 있는 생선구이 한정식집에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친박들의 그 만행을 얘기하다가 친박 윤상현이 같은 애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공통 분모죠. 이야기 저 얘기를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정치를 하면은 내가 죽이겠다. 죽인다는 게 키라는 게 아니고 정치를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에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저는 변희재를 손절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제가 엊그저께 그 집회, 생일잔치, 광화문에서 했었던 생일잔치 집회가 있었는데, 대통령 생일잔치. 그때도 걔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박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발언을 해요. 그러면서 북방외교라든가 통일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변희재의 이야기 많이 듣었죠. 연설도 많이 듣지만 걔의 기조는 그거였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 정치에 참여 안 하고 북방외교 이런 식으로 통일 대통령 이런 쪽으로 현실 정치 말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의 기조였는데, 제가 신동욱 총재의 방송에서 그 얘기를 터뜨립니다. 변희재의 본심은 이거고 머리에는 단 1%의 박근혜라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터뜨립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는 박근혜 파리가 본격화됩니다. 모든 이슈에, 모든 자기 행동에, 방송에, 글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요즘은 박근혜 당 얘기하죠. 자, 박근혜 당을 만들어야 보수 우파가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포인트예요. 내가 어저께 왜 소름이
짓고 왜 퍼즐이 맞춰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풀 스토리를 제가 애국당에 참여한 것서부터 현재 변희재가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박근혜 당 이야기까지 쭉 이제 훑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두어 달 됐나 봐요. 두어 달. 제가 요즘은 변희재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면은 이곳저곳 스케치를 합니다. 광화문 주로 해가지고 대한문, 뭐 서울역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공화당 행진 다 스케치를 하는데, 제가 출신이 애국당이 출신이기 때문에 애국당에서는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중계 보면 아실 거예요. 행진하시다가 전부 저한테 인사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한 두어 달? 두 달도 아닌가 봐. 한 달 반 전쯤에 어저께 이야기한, 어저께 고소를 한 그 상황실장과 저와 무대 뒤편에서 상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내가 그 친구를 너무 아끼고 하기 때문에 그 친구와 대화는 아직 함구하겠습니다. 근데 변희재가 방송인가 그래서 우리공화당과의 연대를 모색을 합니다. 이 친구가. 연대. 집회를 같이 하자, 행진을 같이 하자, 박근혜 석방을 같이 외치자 하면서 연대를 구상을 하면서, 그 전에 석방되고 난 다음에 홍문정 의원과 개별 면담을 합니다. 개별 만남을, 그건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변희재한테 홍문정 의원 만나러 간다고. 개별 면담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변희재의 스탠스는 우리공화당과의 연대를 원합니다. 이 친구는 행진을 같이 하고 집회를 중간에 같이 하고, 또 나중에 그런 피켓 같은 것도 뭐 우리공화당에서 이렇게 뭐 제자 거래를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방송인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공화당의 브레인들과 나는 컨택을 한다. 그 방송 다 찾아보면 있어요. 우리공화당의 브레인들과 컨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브레인이 누구냐?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분명히 변희재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 사람. 느닷없이, 불현듯이. 뭐 그러면서 변희재 얘기를 나한테 막 한 시간 가까이 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난 속으로, 저 친구가 변희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우리공화당의 브레인이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A 상황실장도 브레인급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희재는 불과 며칠 전부터 박근혜 당을 외칩니다. 박근혜 당으로 총선 승리를 해야 되고, 글리 뭉치고 안 하면은 저들한테 200석을 뺏긴다고 그 썸네일을 만들고 방송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박근혜 당 이야기하고, 어저께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신문 내용 기사를 보니까 그 A 상황실장이 친홍문정이었던 모양이에요. 뭐 미국 출장을 같이 갔다 오고, 뭐 제주도에서 뭐 지지자들 모임을 주선을 했다라고 보니까 친홍문정이었나 봐요. 저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 상황실장과 저의 한 달 반 전에 집회 메인 무대 뒤에서 이야기했던 한 10여 분, 한 20분 가까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어저께 저는 소름이 끼치고
소름이 끼치고, 아, 이래서 그 얘기를 했구나. 이래서 변희재가 박근혜 당을 불과 얼마 전부터 주장을 했구나. 진짜 어저께 소름 끼쳤어요, 저. 자, 내가 그 친구와의 인연과 뭐 의리 때문에 내가 그 친구와의 대화는 제가 공개를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어떤 여파가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망률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며칠 전에 변희재가 느닷없이 안전공과 변희재의 사망률을 신청을 했죠. 그러면서 염순태를 꼽사리로 안전공과 같이 나와라, 이런 사망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망률을 단 1분도 망설임 없이 콜을 했어요. 그때 방송도 했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고니하고 나하고는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변희재가 그 사망률 장소를 뭐 최락 사무실 뭐 일요일 날 오후 몇 시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영택이라는 친구한테 그래, 자네가 그냥 통보했다라고 전해주게. 예. 그러고 끊었어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자네가 그냥 나한테 통보했다라고 전해주게 라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뭐 그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친구를 여기 인발부시키고 싶진 않고, 하여간 나는 콜을 했는데 지가 혼자 신청하고 무산해놓고, 오늘이죠, 오늘 일요일이죠, 오늘이죠. 그래서 뭐 지가 무산했길래 나는 우리 손주들 보러 가려고 손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